안녕하세요. 자, 2021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형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형법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평이한, 그러니까 무난한 시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난이도가 약간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에 비해 봤을 때 원래 시험은 가장 FM, 그러니까 한 7급 정도면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이도의 어떤 정석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평이한 문제로 되어 있지만 그저 주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실력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도 없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엽적인 판례가 몇 개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신 판례 위주로 이렇게 출제됐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설 입장은 흔히 자주 출제되는 파트, 그러니까 오상방위 문제, 유업성 조각 사유에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문제하고 사실대착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전에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판례고 조문문론 문제가 2문제 정도 있고요. 나머지 다 판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지엽적인 판례는 사실은 우리가 기본서에 소개된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특강 형식으로 판례 좀 이렇게 지엽적인 판례 따로 모아가지고 판례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서 출제된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만약에 내가 판례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리글 마인드로 생각해도 이렇게 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하다. 보통 이제 7급 문제는 한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운전자 갑이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자동차가 이제 그 열차와 충돌하는 거죠. 근데 다치기는 옆에 있던 자전거 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다쳤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자, 직접 충돌하진 아니었다 하더라도 갑의 과실과 A의 상해선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A가 예를 들어서 B를 부딪히고 말이죠. B 때문에 옆에 있던 C가 다쳤다 이런 식이 됐을 때 결국은 어떤 중간에 과실 있는 사람의 행위가 없었다면, 만약 이런 주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도 안 다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봐야 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차에 태우고 못 내리게 이제 달리게 되면은 이 감금이 되죠. 감금이 되고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감금이 됐을 때 탈출하려다가 땅에 떨어져 다친다든지 죽는다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도망가려다가 숨으려다가 피하려다가 다치거나 치고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 있죠. 다 인과관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갑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러면 감금치사 이렇게 됩니다. 감금치사. 결과적까지 윤범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봉침 시술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과실범의 경우에는 자, 원래 이제 주의무를 다하지 못해가지고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이 인과관계 있어야 되죠. 그 인과관계 판단할 때는, 이걸 갖다 이제 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 주의무를 다 하였더라면, 예? 주의무를 다 하였더라면 결과가 방지됐을 관계 인정이 돼야 인과관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환자가 봉침 시술을 받으러 왔는데, 과거에 이미 시술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설명을 다 했다 하더라도 봉침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다 해줬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맞았을 거 아닙니까? 이미 예전에 맞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설명을 다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맞을 사람이었고 맞았다면 결국 그가 발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인과관계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과시범에서 인과관계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의무를 다 했을 때 결과가 방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방지할 수 있어야만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봉침 맞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다칠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 부정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과시범에서 인과관계 부정되면 어떻게 돼요? 과시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이것도 과거에 나왔던 판례죠. 자기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더 큰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 환자가 말이죠. 다량 출혈을 했다든지 이런 사정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환자 건네받은 병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겠죠.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사가 안 돼가 조치를 늦어가지고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전원 조치하는 병원에서 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건네받은 병원에서도 환자를 건네받은 병원에서도 제대로 치료 못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갑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자 단절이 된다가 아니고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부작위 번 문제입니다. 자, 18조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자기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 자, 범죄 행위라고 할 때는 자기와 부작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문장 자체는 그 세월호 사건에서 나왔던 판결문 그냥 옮겨놓은 건데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 아주 쉬운 거죠. 우리가 부작위범에서 그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자기 의무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법계조선신사, 법계조선신사. 그러니까 법령, 계약, 조리, 선행위, 신의승시 원칙, 사회상규. 이 도덕은 안 되죠. 도덕은 안 되고 종교도 안 됩니다. 종교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을 갖다 이제 법률행위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률행위. 그래서 법계조선신사 이렇게 외우죠. 근데 이제 유기죄는 어떻게 됩니까? 유기죄는 조문에 법률상, 계약상, 보험있는자 이걸 딱 한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기죄에서의 어떤 자기 의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범위가 동일하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상규에 의한 자기 의무 이런 인정 안 됩니다. 유기죄에서는. 그래서 일정 거리 동행사건 해가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말이죠. 길 가다가 같이 걸어갔다. 일정 거리 같이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죠. 자,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는 지시를 받고, 자, 경찰이 지금 범인을 체포하러 나가는 겁니다. 체포하러 나가면서 미리 전화를 해줘요. 야, 검거하러 나가니까 무조건 튀어라. 알려줘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범인도피죄. 경찰이 이제 범인도피죄 성립하게 되고, 이때 이제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제 직무유기죄를 부작위범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범인도피의 어떤 자기의 불법, 자기행위로서 발생하는 이 범인도피의 불법에 부작위 요소인 직무유기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버린다는 거죠. 다 흡수돼 버리고 별도 문제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부작위에 의한 기망. 자, 사기죄 이야기네요. 사기죄에서의 기망은 부작위로도 가능하죠. 상대방에게 뭔가 중요한 사실, 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는 거죠.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고지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명백하다 그러면 꼭 알려줘야 될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신의칙에 비춰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지문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당화 사유, 위법성 조항 사유 이야기네요. 자, 정당 방위의 방해인은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도, 그러니까 무조건 막는 것만 정당 방해 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것도 되죠.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왜 상대방이 총을 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총 쏴버리잖아. 그죠? 총 쏘는 이런 행위,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 정당 방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행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 방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도망을 가야 되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상당성을 갖춰야 되겠죠. 자, 자기의 생명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 피난에서 유법성이 조각된다? 아니죠. 긴급 피난은 상당성 요건이 보충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실질적 상당성의 원칙. 실질적 상당성의 원칙은 이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긴급 피난에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같이 충돌한다. 같은 법익끼리 충돌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는 긴급 피난 안 됩니다. 정당 방위는 같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침해 이것도 정당 방위 돼요. 근데 긴급 피난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법익이 더 우월해야 됩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더 우월해야 돼요. 자, 행위 당시에 사문서 명의자가 실제 승낙하지 않았지만, 자,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자, 추정적 승낙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자, 문서에서 명인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 사무소 위치가 부정이 됩니다. 자,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고, 물론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죽은 사람, 사자명의 문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사자명의 문서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정자 승낙에서 사무소 위조 변조 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주민들이 통행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그 일반 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그 육로,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신 소유 도로에, 그러니까 자신 소유잖아요. 자, 일반 교통방해죄는 소유관계 불문이에요. 자기 땅이, 내 땅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거라면 함부로 막으면 안 됩니다. 막으면 안 되고요. 돈을 달라 그래야지. 사용료를 달라 그래야 되지. 못 지나가게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일반 교통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지나가게 해버린 거잖아요. 도로의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파버렸다, 이거죠. 교통방해죄 구속권에 해당된다. 범죄 성립하는 겁니다. 자구행위로서 무슨 아니죠. 자, 이거는 자구행위, 우리 판례가 자구행위 인정한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판례 묻는 문제잖아요. 자구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상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자기 소유물을 하더라도요. 이거는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돈으로. 막으면 안 된다. 자, 책임 능력에 관련된 설명이 좀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소년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 소년법상 문제는 사실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한 중간 영역이죠. 형법 문제 같기도 하고 형사법 문제 같기도 하고 한데, 자, 아무튼 요 소년인지 여부 판단은요, 원칙적으로, 사심 판결 선고시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맞아요. 우리 보통 이제 형사사건에서 판결의 기판력 발생 시점이 사심 판결 선고시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소년인지 나이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 우리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죠. 충동 조절 장애. 자, 이런 경우에, 원칙과 예외로 나눠야 됩니다. 자, 원칙은, 일반 사람들도 기가 좀 얇은 사람이 있고, 좀 인내력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일반인들도, 그 정도는 뭐, 충동에 쉽게 넘어가는 정도는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동 조절 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해가지고,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 예컨대 뭐 정신분열증 같은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같은 수준에 이르른다면 심신장애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일, 있는 일로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해당한다는 게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형법 10조, 자, 책임능력 관련된 조항이죠. 심장을 판단할 때 있어서 자, 생물학적 요소하고요. 여기 심리학적 요소 다 고려를 합니다. 자, 이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는 게 없거나 의사결정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10조 1항이고, 10조 2항은 요게 이제 미약한 자는 이제 요거 감경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10조 3항은 이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보면 심신장애가 있어야 돼요. 심신장애. 요게 생물학적 요소입니다. 생물학적 요소. 심신장애 있는지 없는지는 법관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신장애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심리학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요소, 심리학적 요소 다 고려해가지고 책임 능력, 결함 상태 이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정상적인 사물 변명 능력이나 통해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심리학적 요소에서 지금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심장이 안 되죠. 자,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 멀쩡한 판단 능력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정상인처럼 취급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지. 생물학적 요소만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자,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10조 3항 규정은요, 고의 또는 과실 다 가능하죠. 그래서, 뭐 술 먹고 말이죠. 오늘 술 먹고 신나게 달려보자라고, 예?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과실에 의해서도 원인에서 자유로운이 인정이 된다. 원인에서 자유로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 능력 결함 상태라 하더라도 책임을 조각시켜 주거나 감경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에서 자유로운은 고의범도 가능하고 과실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과실범의 경우는 정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법률의 착오요. 자,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기도 하고 금지 착오라고 하기도 하고 형법 16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정당화되는 걸로 오연한 경우에 그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 입장이 되겠고요. 자,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시비 적용된다는 건 학설 이야기죠. 학설 이야기고 판례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학설에서는 법포효라고 얘기를 해요. 법포효. 그래서 법률의 부지, 그리고 포섭의 착오, 하고 효력의 착오. 이건 이제 금지 규정에 대한 어떤 착오, 법률의 착오의 유형으로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례에서는 이 법률의 부지는 율성의 착오가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만 율성의 착오로 봐가지고 16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자체를 아예 따지지도 않습니다. 율성의 착오로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문 보시면요.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 구민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서 소속 공무원의 자문을 구했죠. 자, 이 공무원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자, 율성의 착오의 경우에 16조 같은 경우에 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자, 도덕 질서를 위반했다. 도덕 질서 위반하면 이건 정당한 이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인정할 수 없고요. 만약 도덕과 관련 없는 거라면 독립된 기관에 조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조회 의무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관계 공무원에 물어봐가지고 그 회신을 믿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 조회 의무를 다한 걸로 봐가지고 정당한 이유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문을 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정당한 이유 인정이 되는 겁니다. 독립된 기관에 물어보면 된다. 근데 이거 보세요. 니은 티귿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했다. 자기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에 조회 의무를 다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했더라면 스스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판례 정당한 이유, 위법성의 착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이제 예전에 판례 특강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 모의고사에도 제가 한번 냈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지문은 어떤 사례냐면, 원래 사실은 이런 거예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자 이제 종업원들 고용을 해가지고 성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문제됐던 범죄가 이게 너 마사지 이게 한 걸 가지고 이 의료법 위반 아니냐, 의료법 위반 아니냐, 이건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매매, 그러니까 유사 성교행위를 했는 걸 가지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뭐 법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판례에서.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판례가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요거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인주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면 얼마든지 한국형법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처벌이 됐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서비스 대금으로 받았던 돈에 대해서 전부 이 추징 대상도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료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하나 설치된 게 여기 지금 1번 지문 나온 거예요. 자, 의료법 위반죄는 우리나라에서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까지 의료행위를 하는 까지 우리나라 법에서 규율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는 의료법 위반죄 아예 구속권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의사 아닌 사람 의료시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속권 해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보시면, 자, 형법, 자,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자,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 이야기할 때, 직무 집행하는 데 대해서, 뭐, 폭행해파를 가한다, 이렇게 됐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 함을, 자, 경찰대의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직무를 행하는 기회로 해석하는 경우에, 요거 뇌물죄입니다. 뇌물죄인데, 자, 여기 공무원의 직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자,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했을 때, 자, 이런 해석은
다소 포괄적이며 불명확하여 처벌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킨 것으로서 죄물중 무형선칙에 위반된다. 아니고요. 자, 직무를 행하는 기회,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요 말은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했을 때 이것이 뭐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걸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명성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어떤 판례를 보실 때 말이에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 이게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단 말이에요. 자, 위반되지 않는 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나 아니면 뭐 우리 형법 판례나 다 합쳐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헌법을 공부한다고 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거 있죠.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만 공부하세요. 위반되는 것만 공부하시고 위반되지 않는 거는 그냥 알 필요가 없다. 이건 너무 많아서 다 커버할 수도 없는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판례 나오면요. 내가 처음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할 때는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이런 말을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위헌이다. 이게 죄물중에 반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빡세게 이거 외워둬야 된단 말이에요. 헌법 시험이나 아니면 형법에서도 이런 거 봐야 되겠지만 지금 뻔히 있는 형법 조문에 대놓고 우리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니까 죄물중 중에 반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지문입니다.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명성원칙 위반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명성원칙 위반되지 않는 판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걸 본다는 것은 우리가 모래사장에 진짜 모래알 찾는 것 같은 그런 공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위헌인 거, 죄물 중에 반하는 것 위주로 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자주 출제되는 거는 이제 기출 문제니까 또 보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판례인데요. 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근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라야 이제 뇌물죄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직무행위 어떤 공공성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공무원으로 의지하면서 이런 거 있죠. 형법 제129조. 자, 사전수뢰죄라든지 알선수뢰죄 이런 뇌물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무원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겠다고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법조문에는 요 조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을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를 모든 영역에서 다 공무원을 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뇌물죄 정에 있어서만 공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전자기록 위적 변작죄에 정한 이거는 여기도 공무원이 작성한 어떤 전자기록이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문을 정한 데 있어서는 공무원을 의지하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공무원 아닌 거죠, 뭐. 그러니까 요 조문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전자기록 위적 변작죄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자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A, B, C, A라는 범죄가 있고 B라는 범죄, C라는 범죄가 있고 D라는 범죄가 있는데 요 범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범죄는요, 공무원 보면 안 되죠. 공무원 아니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공무원으로 보겠다는 이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어떤 공무를 대행한다는 이유로 일반 사인을 갖다 공무원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모의고사도 몇 번 나왔었던 시험에 몇 번 나왔던 판례죠. 자, 의료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위법에서 시행령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를 정해놓고 말이죠. 이거 위반하면 처벌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보다도 하위법에서 처벌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상위법에서 위임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하위 의료법 시행령이 오히려 상위법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을 확대한 게 돼버려 가지고 이건 무효다는 거죠. 그리고 위임입법 금지, 예? 포괄위임법 금지 원칙, 그리고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명령에서 말이에요. 법률보다도 더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처벌 범위가 확대되게 되면 이거는 위임입법, 의료법 상위법에 반한다는 거죠. 하위법은 상위법에 반하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법원에서 말이죠. 이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거 묻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재행법정지에
원칙에 어긋난다고 되어 있죠.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반하기 때문에 재무집행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자,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이건 제가 모의고사 많이 냈던 문제죠. 그래서, 성적인 의도 전혀 없어도 강제추행죄 얼마든지 성립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보복의 의미로도 강제추행이 가능하고요. 교육적 의도로도 강제추행이 가능합니다. 남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왔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입니다. 남자 선생이 남자 학생을 성기를 갖다가 손으로 찝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보복적인 의미로 상대방의 굴욕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신체에 대해 어떤 위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게 바로 강제추행 성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고인이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자, 보통 이제 범죄자들은 나는 몰랐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고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나는 몰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는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우발적으로 찔렀다, 이런 식으로 항상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물의 성질상 범위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장난처럼 지금 돼 있는데요. 범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범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고의를 검사 입장에서는 이제 입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 가지고 말을 바꿔놓은 건데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게 아니다 이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사실로 그냥 주장하는 그런 형태로 입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때 무엇이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이 나가는지는 관찰력,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자, 뒷부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장 때문에 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판결문 가지고 지금 약간은 이제 말장난 비슷하게 말이죠. 말을 틀어놓은 건데 이거 틀린 질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급 관련해서도 이것도 많이 취했던 판례죠. 자, 원래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일을 맡기는 건데, 원래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안전조치 주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일을 맡겨놨는데, 저 사람의 어떤 일 수행 능력을 믿고 일의 완성을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 용접을 하다가,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을 해버렸다 이렇게 할 때, 도급인은 그에 대해 책임을 안 집니다. 내가 저 사람 능력을 믿고 맡겨놓은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다가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안 진다. 이게 이제 도급인의 기본 입장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거든요. 이 예외를 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지문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법령에서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했다. 이러면 이 사람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요 예외적인 경우만 따로 또 지문으로 뽑아내 가지고 출제하기도 하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업무상 영향죄에서 불법행덕 의사. 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행덕 의사 이야기고요.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착오 문제네요. 자, 갑이 살해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쐈는데 알고 보니 B가 맞아서 죽은 경우에, 자, 이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부합설을 하고 법정적 부합설 결론 동일하죠. 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살인입니다. B에 대한 아니죠. 자, 이거는 발생한 결과가 바로 고의, 살인죄가 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자, 갑이 상해 고의로 A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렸다. 자, 그러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되죠. 그러니까 인식한 범죄와 발생한 문제가 다릅니다. 그 경우에 인식한 범죄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과실분의 상사기합이 되는데, 자, 과실 손괴죄 규정이 없죠. 과실 손괴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해 미수만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상해 미수가 성립한다. 이거 맞죠? 과실 손괴죄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갑이 살해의 고의로 자신의 형 A를 향해 총을 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었습니다. 자, 일단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인정해야 돼요. 살인죄 인정하는데,
자, 법정제법설에 하더라도 아버지인지는 몰랐죠. 이렇게 되면 형법 제15조 1항, 15조 1항, 중환죄가 되는 사실 인식하지 못한 때는 중환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자, 15조 1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지 몰랐기 때문에 전속살인죄는 안 돼요. 전속살인죄 안 되고 보통살인죄면 됩니다. A에 대한 보통살인 미수와 B는 아니고, B에 대해서 보통살인죄 죄책만 지게 됩니다. 보통살인죄. 아버지가 죽었지만 아버지인지는 몰랐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인죄만 성립하는 겁니다. 살인죄만. 자, 갑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습니다. 사망하지 않고. 자, 살해의 고의 체크하셔야 되죠, 이거. 자, 맨 처음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걸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겨울가루 끌고 가서, 땅에 묻었더니 지사해버렸다. 자, 이거 뭡니까? 개괄적 고의살해죠? 제1행위로 죽지 않고 제2행위 때문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살인의 고의, 맨 처음에 살인의 고의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살인의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살인이라는 그 범죄가 실현된 거다. 그래서 제2행위로 결과 발생한다 하더라도 살인죄 기수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개괄적 고의살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는 것. 자,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안 되죠. 이건 뭐 조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 위협한 침해에 대해서만 정당방위 가능하고 위협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불가능합니다. 자, 제1방해인은 상당성이 인정되는 방해이고 제2방해인은 상당성을 결여한 방해인 경우에 자,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이러면 전체를 하나행위로 봐야 된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전체를 하나행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전체가 다 과잉방해가 되는 거예요. 과잉방해. 그리고 우리가 과잉방해 같은 경우는 그 21조 4항 같은 경우에 야간에 말이죠.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뭐 이런 특별한 심적인 상태하에서 범죄를 범하면 또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1행위하고 제2행위가 시간적으로 극히 짧은 시간에 같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전체를 상당성을 초과한 어떤 과잉방위로 평가를 해서 뭐 감면의 의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판례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총 쏜 경우에 정당방위 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극소수가 있어요. 극소수. 그러니까 군대에서 총을 쏜 경우. 이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정당방위 부정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할 여지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파기했던 그런 판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칼로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칼로 위협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제가 들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뭐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폭행 가하고 있는 사람이, 폭행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구해야 되는데, 자, 그냥 단순 폭행이라 그러면 총 쏘면 안 되죠. 근데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면 칼을 갖고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총을 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칼로 위협당해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면 총을 쏘는 것이 정당방위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순 폭행 가지고 총 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칼로 위반한 신고를 받고 갔다는 것, 그리고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공격하는 과정에서 칼로 찔러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구하기 위해서 실탄을 발사해서 사망케 한 경우에 이 정당방위 인정할 여지도 있다는 게 대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판례에 속합니다. 근데 요거는 칼로 사람을 찌르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총 쏜 부분에 대해서 정당방위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판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륜관계를 의심받아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된 갑. 벗어나기 위해서 뭐 발부둥 치는 과정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뭐 뇌진탕 상해를 가했다. 우리가 싸우는 경우에 말이죠. 싸우는 경우는 보통 정당방위 안 되잖아. 그죠? 싸우면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당방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견상 격투로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다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친척들 막 데리고 가가지고 여자를 막 다수인이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사실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당방위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방해라고 할 수 있다. 정당방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직폭력단 두목 갑은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 뭐 여자친구가 오는데 지금 암살범인 줄 알고 좀 살해해버렸죠. 자, 이게 전형적인 뭡니까? 오상방위 문제죠. 자, 오상방위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학설 이야기하는 거
좀 봐야 되죠. 자, 일단 위협성 인식에 관해서는 고의설과 책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설은 이제 학설 입장이고요. 자, 위협성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별도의 책임 요소가 된다는 견해. 여기 이제 판례 아닌 학설 입장, 통설 입장이 되겠고요. 판례는 고의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범위, 이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협성 인식이 있어야 된다. 위협성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고의설이라 그래요. 고의설. 이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학설 입장은 위협성 인식은 고의와 구별된 별도의 책임 요소로 보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고의설과 책임설 이야기고, 위협성 조항서의 전제 사실과 착오에 관련해서, 자, 엄격 책임설이 있죠. 자, 이 학설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느냐 하면, 자, 구수요건 위협성 책임 중에서 말이죠. 자, 위협성 조항 사이의 객관적 효과, 객관적 정당한 상황, 그 다음 주관적 정당 요소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해한 경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의 착오로 볼 거냐, 구수요건 착오로 볼 거냐, 아니면 위협성의 착오로 봐가지고, 자, 위협성의 착오는 원래 책임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입장, 이게 바로 이 책임설이거든요. 학설에서 이 책임설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위협성 조항 사이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수요건 착오로 볼 거냐, 사실 착오로 볼 거냐, 자, 위협성의 착오로 봐서 책임에 영향을 줄 거냐, 이 학설 대립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보는 견해, 자, 위협성의 착오로 봐가지고 책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연격 책임설입니다. 자, 소극적 구수요건 요소 이거는 위협성의 독자성 자체를 부정해버리죠. 그러니까 구수요건 위협성 합쳐가지고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협성의 독자성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위협성의 착오 자체가 없어요. 모든 착오는 다 구수요건 착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소극적 구수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바로 사실의 착오로 봐가지고 고의가 조각이 되는 거고요. 구수요건 착오 유추조형설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의 착오는 아니지만 사실 착오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조형 해가지고 사실 착오처럼 고의를 조각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엄격 책임, 그러니까 법효과 제한 책임설요. 이게 이제 다수설 입장이죠. 그래서 고의의 이중기능 인정해가지고 구수요건적 고의와 책임 고의 두 가지 고의가 다 인정이 돼야 고의범이 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 자, 구수요건적 고의는 인정이 되는데 책임 고의가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고의범은 성립할 수 없다. 이 두 개 다 인정이 돼야 고의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고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의범은 안 되고 과시범만 문제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과실되어 있는 게 이게 고의가 다 조각된다 해서 제가 과거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책임 단계에서만 영향을 주니까 제가 고의범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자, 법익과 제한 책임설에서, 자, 이 구수요건적 고의와 책임 고의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골프채를 들고 말이요.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겠다 할 때 휘두를 거냐, 안 휘두를 거냐, 이 행위 방향을 결정하는 고의 있죠. 이걸 구수요건적 고의라 그래요. 이 구수요건적 고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려쳤으니까. 그런데 책임 고의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비난 대상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암살자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골프채로 내려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 그 생각 자체가 네가 암살자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 고의가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수요건적 고의는 인정이 되는데 책임 고의가 부정이 돼서 결국은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만 문제될 뿐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법효과 제한 책임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다 풀어서 쓰는 거죠. 자,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갑에게 위협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자, 판례 입장은 어떤 입장이라고요? 자, 위협성 조각서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봅니다. 위협성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착오에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협성이 조각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아까 학설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판례 입장은요. 자, 위협성 조각서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했을 때 그 착오에 정당한 있을 때 위협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 기억 보시면, 자, 위협성이 조각될 여지 없다? 틀렸죠. 위협성 조각될 여지 있죠. 판례에 하면. 위협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 고의의 성립에 위협성에 대한 현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자, 이게, 자, 위협성에 대한 현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게 바로 고의설입니다. 고의설. 이거예요, 이거. 위협성 인식이 필요하다.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위협성의 착오도 결국은 고의가 조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입장에서는 갑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성의 착오도 바로 고의가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고의의 이중적 기능 인정할 자, 이게 바로 법효과 제한 책임설 아닙니까? 이중 기능 인정해서 구수요건적 고의는 인정이 되나 책임 고의가 탈락이 돼서 결국 책임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 책임 고의가 조각이 되지만 구수요건적 고의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위법성 인식을 책임 요소로 보면서도 사례의 경우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해야 된다. 이게 구조요건 착오 유추정설입니다. 구조요건 유추정설. 그래서 구조요건 착오와 같이 판단을 해서 구조요건 착오와 동일하게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고의가 조각되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아까 고의범이 부정되니까 과실범이 성립할 예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법성 인식을 예의 없이 독자의 책임에서 이게 엄격 책임설이죠. 그러니까 책임 단계에서 검토하는 거야. 아까 고의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책임 단계에서 위법성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그런 견해가 됩니다. 자, 독자의 책임 요소로 보는 견해 책임만 영향을 주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항상 책임 조각된다? 아니죠. 항상 책임 조각되는 게 아니라 위법성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책임 조각되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조각된다 하니까 틀린 겁니다. 자, 제한적 정도형식에 따르면 악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하죠. 만약 책임 조각됐을 때는 제한적 정도형식에 의하면은 정범이 구조요건 위법성을 갖추면 그에 대해 다른 공범 성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무조건 다 책임 조각된다 하니까 틀린 거예요. 책임 조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기 도박에서 자, 시행착수식이요. 도박판에 끌어들일 때 도박하자고 권유했을 때 바로 사기죄 시행착수가 인정이 되죠. 권유하는 등 기망회를 개시한 때 사기죄 시행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정상적인 도박을 좀 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기 범행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어떤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뒤에서 껴안으려고 할 때 여기 바로 폭행이 됩니다. 그죠? 껴안으려고 손을 들 때 우리 판례는 이 폭행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실제 껴안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면 강제추행 미수가 되죠. 강제추행 미수. 그러니까 시행착수는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학원 모의고사에서 많이 냈던 문제인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고 돈을 줬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필로폰 매명이 자, 매명이 시행착수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돈을 주고 가지고 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매명이 시작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필로폰 사겠다고 돈을 주면서 팔아라고 할 때 그때 시행착수 인정되는 거지. 사달라고 하면서 돈 건네준 거 다른 사람한테 필로폰 좀 사달라고 돈 건네준 것만 가지고는 아직 착수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하다를 허위로 부풀려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한 경우 이거 소송사기와 관련해서 유명한 많이 출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가지고요.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유치권자가 아니면서 유치권 신고한 경우에 이때 소송사기 안 되죠.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일정한 어떤 권리가 인정이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재물이나 재산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유치권 신고만 한 경우는 안 되지만 자기가 말이죠. 유치권 주장하면서 경매 신청해버리면 허위 채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배당금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송사기 시행착수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신청한 거기 때문에 소송사기 시행착수가 인정된다 해야 되죠. 자,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영산홍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친구 뭐 불렀다 하는데 원래 이 사실관계는 자기 남편을 부르는 사건이었죠. 자, 이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갑이 나무를 훔치는 거예요. 나무를 훔치는데 임목절도의 기수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기수시기가 언제냐. 우리 판례는 요 캐냈을 때 말이에요. 캐냈을 때 바로 기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임목절도는 캐냈을 때 기소가 된다. 자, 절도죄는 계속범이 아니죠. 그래서 기소가 되면 바로 종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담한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 끝나버렸어요. 절도는 이미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담할래야 가담할 범죄가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합동절도가 될 수가 없다.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캐내기 전에 말이에요. 캐내기 전에 절도하는 도중에 만약 어디 가담했다면 둘이 합동절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캐내버렸기 때문에 이미 기소에 달해버렸고 어른 합동절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른 뭐가 되냐? 그럼 절도죄로 영득한 재물을 운반해줬기 때문에 작물 운반죄는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갑의 절취범행이 완성되기 전에 을이 가담했기 때문에 각각 어른 합동하여 수목을 절취하도 봐야 된다? 아니죠. 이미 절도는 기소에 달했기 때문에 작물 운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수목을 절취하기 위해 이를 캐낸 시점에 절도의 착수가 있고 기수입니다. 기수. 자, 수목을 자신의 집에 옮김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각각 토절도의 미수죄 아니죠. 자, 이미 기수입니다. 기수고 작물 운반죄만 된다 그랬어요. 자, 만약 갑이 A의 수목원 안을 돌아다니며 평소 보아둔 수목을 찾아보았으나 발견을 못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가정적으로 좀 일하는 건데, 자, 만약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절도 착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했을 땐 절도 시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인정되고 절도 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이제 가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간에 A 수목원에 성민처럼 운전하에 들어갔다가, 야간에 함께 수목을 키워서, 자, 주간에 들어가지고 야간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야간 주집 절도죄는 아닙니다. 야주죄는 아니고요. 자, 여기서, 자, 수목을 나온 점에 대해서, 자, 둘이서 같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특수절도가 되죠. 합동절도. 합동절도가 되는 겁니다. 주거침입죄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하고 둘이서 절도만 놓고 봤을 때 둘이서 같이 뽑아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합동절도가 되는 거죠. 시간적 장소 협동관계 인정되니까 가정적 판단한 부분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몰수 이야기인데 이건 쉽죠. 자, 몰수는 부가행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몰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는 없다. 아니죠. 자, 이건 조문도 있습니다. 자, 어떤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말이죠. 구수요건 인정이 되고 유성 인정이 되는데 책임 조각됐어요. 그럼 무죄죠. 그런데 지금 불법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행위로 뭐 취득한 게 있다면 이거 몰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말은 이 책임이 조각돼 가지고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처럼 어떤 범죄 행위에 어떤 불법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영득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거 몰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몰수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조문에도 나오죠. 이거는 몰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주형을 선고해야 할 때는 그에 부과할 추징도 선고할 수 있죠. 맞고, 자, 주형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부과할 추징만 선고할 수는 없다.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원래 선고유예에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권고, 자격 정지,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 가능합니다. 몰수 추징은 선고유예 못합니다. 몰수 추징은 원래 선고유예 못해요. 선고유예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징역 1년에 징역 1년 몰수 이렇게 하면서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선고유예를 했을 때는 이게 몰수는 부가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냥 선고유예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 할 때 같이 선고유예 해줄 수 있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몰수 추징은 선고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 할 때 몰수 추징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 할 때 몰수 추징도 부가형적 성질을 고려해서 선고유예 할 수 있고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안 한다면 몰수 추징에 대해서 선고유예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유기징역해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 이 행정처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법처분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이게 가석방 이야기죠. 가석방 조문 묻는 문제예요. 가석방 기간은 남은 연기를 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뭐 위에서 답이 나와야 되죠. 일단 자, 요거는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는 본인 또는 검사 신청에 의해서 재판에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게 실효 청구 조문인데 이것도 최근에 좀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해서 받으시고 여기서 여기 받음이 없이 있잖아요. 받음이 없이 이게 범죄 경력을 말해요. 범죄 경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이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전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범죄 경력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 보이스피싱 범 이야기죠.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자, 이거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을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죠. 애한테 사기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적금 매체, 그러니까 통장이나 막 카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이걸 갖다 을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보이스피싱 하는 걸 몰라요. 자, 이 사기 방조범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기 방조범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또 이제 형량죄에서 판단이 달라지니까. 자, 지금 이 사례에서는 사기 방조범이 아니다고 봅니다. 자, 범행에 이용될 것이면 인식하지 못하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기죄를 범하는 걸 모르고 지금 빌려준 거기 때문에 사기 방조범이 안 된 사례입니다. 자, 이 사안에서 자, A가 이제 사기 피해자가 갑 통장에 돈을 이렇게 송금하게 돼요. 송금하게 되면 A와 갑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냐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A하고 갑 사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차고 송금하고 똑같이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차고 송금이 됐을 때는 예금주하고 송금인 사이에 뭐가 됩니까? 신치상 위탁관계 인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돌려줘야 되죠.
안 돌려주면 뭐가 되면 횡령죄가 되죠. 이 경우에 자, 사기 방지가 안 됐을 때는 자, A가 갑한테 돈을 보내주게 되면 갑은 A한테 돈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 안 돌려주면 A에 대한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고 했을 때, 자, A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는데요. 을에 대한 횡령죄 될까요? 을에 대한 횡령죄? 을에 대한 횡령죄는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 하면 을은 이 돈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돈이 입금이 된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을에 대한 횡령죄 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을은 지금 사기죄를 범하는 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 수익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에 대한 횡령죄는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돈 들어온 걸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버릴 때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이거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일단 돈이 송금이 되어버리면 은행과 갑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예금 채권이 성립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행에 대해서 돈을 찾을 수 있는 예금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금주가 자기 예금 채권 행사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찾을 때는 은행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은행에 대한 사기죄 안 됩니다. 예금주가 자기 명의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를 자 예금 채권 실행해가지고 돈을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안 된다. 일단 돈이 입금이 되어버리면 갑과 은행 사이에서는 예금 채권이 성립해버린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만약에 이 사기 방조범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 방조범이 되어버리면 사기 방조범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이 사기 정범, 이 공범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사기죄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렇게 되어버리면 돈을 송금하게 되면 이 사기 범인들과 피해자 관계가 되는 거지 횡령죄 성립할 수 있는 어떤 신인관계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횡령죄 되려면 이렇게 사기 범행이 인정 안 되는 경우에 이 사람이 먼저 믿고 맡기는 이런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기 방조범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횡령죄가 되는 거고 A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 거고요. 사기 방조범이 되는 경우라면 그냥 사기죄 범인, 사기죄 피해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만 되는 거지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갑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에 은행에 대한 사기죄 안 된다. 그렇죠? 자, 자기 예금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면 자기 예금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갑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을에 대한 횡령죄 안 되죠? 을에 대해서는 횡령죄 안 됩니다. 을은 보할 가치도 없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갑은 피해자 A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금원에 대해서 A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의치성 위탁관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 판례는 횡령죄에서 어떤 위탁 신인관계를 신의측에 기해서도 위탁 신인관계 인정합니다. 자,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즉, 횡령죄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만약 갑이 자신의 예금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자, 이 사회 방조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제 A에 대한 횡령죄 안 됩니다. 그냥 사기 범인과 피해자 관계밖에 안 돼요. 갑의 출금 행위는 사기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했다. 자, 사례금은 수뢰액에서 공제해 주는 거 아니죠? 수뢰액 전부를 추징해야 되는 겁니다.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한 경우 우리 공동수수자하고 그 사례금 이거는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자, 공동수수자 이렇게 되게 되면 뇌물을 줬을 때 각자 자기가 받은 만큼 따로따로 몰수수징 대상이 돼요. 공동수수자인 경우는. 근데 누가 뇌물을 받아갖고 말이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사례금으로 줬다, 비용으로 줬다 이렇게 할 때는 요 받은 사람한테 몰수수징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사람한테 전액 다 몰수수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공동수수자냐 아니면 사례금 비용으로 줬느냐. 사례금이나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수뢰자가 전액 다 몰수수징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동수수자가 아닌 이렇게 돼 있죠? 공수수자가 아니고 사례금으로 줬다. 이렇게 할 때는 전액 다 몰수수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뇌물 공여죄와 뇌물죄 필요적 공범관계. 자, 필요적 공범관계는 각자 따로따로 처벌되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자,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뇌물 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도 뇌물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아니죠? 자, 수뢰죄가 안 되는 경우라도 공여자만 뇌물 공여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 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해가지고 진료를 했다는 거죠. 진단도 작성해주고 구속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계속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죠. 회신을 해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건보를 수수했다는 건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자, 뇌물죄가 되려면 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이 서울대학교 교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무원이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지위고, 그 다음에 의사라고 한다면,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이건 사인이죠. 의사의 어떤 진료행이라면 사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진단서 해준 것이, 자, 서울대학교 교수의 지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이건 뇌물죄가 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한 행위를 보니까, 환자를 그냥 진단해주고, 몸 상태 지금 체크해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료행위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일반 사인로생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이거와 관련성이 없고, 일반 의사로서의 그냥 진료행위를 한 걸로 보아지니까, 요것과 관련돼 있지, 이거와 관련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공무원으로서 했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서의 지위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의사로서의 지위에서, 일반 사인 의사로서 진료행위를 한 거로 이렇게 보니까 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 안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 수뢰자가 정례자에게 수수한 뇌물을 일단 소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돌려준다 하더라도 수뢰자에게 몰수추징 대상이 되죠. 수뢰자가 아니라 정례자로부터 가결추징이 된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줘야만 정례자한테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데요. 일단 소비해버리면 받은 사람한테 추징을 합니다. 자, 병원 원장이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 후 A에게 교부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A에 대한 공소장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 정범이 범죄가 안 되네요. 그럼 공범 종속성상 방조범도 안 되죠. 지문은 길어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정범의 범죄가 인정 안 된다면 공범 종속성상 방조범도 안 된다는 취지예요. 자, 갑이 어리게 평소 사용하는 칼로 A의 다리를 못 쓰게 하라고 교사를 했습니다. 칼로 A의 허벅지 등을 20여회 흰구 찔러서 가서 사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칼로 다리를 못 쓰게 하라는 것은 상해를 교사한 걸로, 특수상해라든지 이 정도 교사한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망해버렸죠. 그러면 살인죄 교사는 안 돼요.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해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은 교사함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교사한 사람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이해견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과다 출혈로 사망 이런 경우 가만 상해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이죠. 결과적 가중범은 이 사람이 교사를 할 때 말이에요. 교사를 할 때 치사,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견 가능성이 있었을 때 상해치사죄 교사함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해 고의로 폭행을 해가지고 쓰러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2시간쯤 지나가지고 또 평소 A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어릴 때마침 지나가던 게 이렇게 되죠. 자, 때마침 이 말이 뭐냐면 갑과 을 사이에는 공동주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의사연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동시범이 동시범. 동시범의 경우에 이 사람은 폭행의 고의로 또 때렸습니다. 결국 사망이 됐죠. 자, 그러면 상해한 사람은 상해 고의로 때린 사람은 상해치사죄가 문제될 거고 폭행의 고의로 때린 사람은 폭행치사죄가 문제되겠죠. 자, 했을 때 상해죄 동시범 특례 적용이 되죠. 자, 원래 공동주범은 인과관계를 전체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범의 경우는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평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203조 상해죄 동시범 특례를 요 4개 범죄에 대해서 다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상해를 발생한 거 폭행치상, 상해죄, 폭행사, 상해사 요 4개 범죄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이거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해로 가지고 때리고 이 사람 폭행의 의사로 때리고 했는데 이 사람 죽었다. 그러면 상해치사, 폭행사 이렇게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과관계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야. 누구 행위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 때문에 죽은 거 맞다 이런 이야기죠. 전체적 평가를 해가지고 다 폭행사, 상해사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상해치사죄, 을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는 결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친구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모님이 지갑을 가지고 했다. 자, 갑이 을을 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을의 부모님이 지갑을 가졌다. 절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절도한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와 피해 사이의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형 면제되겠죠. 형 면제가 됩니다. 근데 이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도 절도적 교사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죠. 성립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족상도례는 범죄 성립 요건 아니에요. 처벌을 면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되는 거지 친족상도례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형 면제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죠. 자, 방조자 인식과 정부의 실행 간의 차후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방조 제척을 인정해야 된다.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를 절도를 하라고 방조를 했다. 절도를 하라고 교사 내지 방조를 했습니다. 근데 정범이 강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강도죄에 대한 교사 방조를 인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절도의 고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도 속에는 이제 절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만, 절도죄에 대해서만 교사 방조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첩되는 부분만 공범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공범 종속성설에 의하면 공범의 가물성은 교사자 자신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자의 교사에 있는 이상 피교사자의 범죄 시행이 없어도 교사한 범죄 미수범을 처벌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공범 독립성설 이야기잖아요. 공범 독립성설. 그러니까 종속성설은 정범의 실행이 있어야만 공범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속성설은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정범의 실행이 없으면 공범 성립이 불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자, 각과 을이 A를 강도하기로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공모한 내용과 전혀 다른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이 말이죠. 그 범죄는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같이 강도를 하기로 했는데 한 명이 강간을 해버렸다. 다른 사람은 강간의 고의가 없잖아요. 강간의 고의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강간죄 인정하겠습니까? 강도죄만 인정해요, 강도죄만. 그러니까 강간을 한 경우에 직접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면 강간죄 제쳐진다? 아니죠. 가면 강간의 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의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 강간죄 제척을 칠 수가 없습니다. 공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죠. 강도만 공모했잖아요, 지금. 지금 강도를 하기로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특수강도, 뭐 이렇게는 처벌될 수 있어도 강간까지는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피교사자, 교사자의 교사는 전혀 다른 범죄 실행한 경우에 자,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의하면 자, 이게 보통 이제 공범 종속성설이죠. 전혀 엉뚱한 범죄 범해버렸다면 원래 교사범 제책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A에 대해서 강간을 교사했는데 을이 강도를 한 경우에 자, 그러면 강간을 교사했는데 강도를 했으니까 강도 고의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강도죄 제책을 안 지겠죠. 그쵸? 강도죄 교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은 강간의 예비 업무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요, 요거는 31조 2항 3항 때문에 그랬습니다. 30조 2항이 뭐가 있습니까? 자, 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시행에 승낙하고 시행 작성 안 나갔다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업무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게 있죠? 30조 2항에. 30조 3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거절해버리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처벌하면 안 되고 이 사람만 예비 업무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죠. 30조 2항 3항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강간을 교사했는데 강도를 했어요? 강도를 했다. 그러면 강간은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강간은 아예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자와 피교사자 예비범을 준해 처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강간죄 예비죄 신설되어 있잖아요. 그거 물은 거예요. 강간죄 예비범을 준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31조 2항에 따라서 교사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강간을 교사를 했는데 지금 강도를 했다는 말은 강간은 아예 실행에 안 나갔잖아요. 그죠? 강간은 실행이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30조 2항에 따라서 강간 예비범을 준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이 상속재산 임야를 보관하던 중에 다른 상속인들을 이제 반환 요구를 받고 전혀 뭐 안 돌려준다 이런 이야기죠. 소유권인들에게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해버렸다. 그럼 행위죄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전환권 설정 격려해 준 경우에 별도로 행죄를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자, 우리 판례에 하면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에 대해 자기 전부 다 확령해버렸다고 보는 거죠. 전부 다 확령. 전부 다 확령한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뭐 저당권 설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전부 다 불가분 상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동상속이나 하면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혹시 이제 이자가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행위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판례도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고려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번 질문 틀린 거예요. 자, 공무원 갑이 직무 관련 있는 A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를 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제3자 뇌물수수 이 문제인데요. 이 공무원이 A한테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까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보다도 이쪽에 계약 조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제 계약 체결을 요구하니까 이걸 이제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도 뭔가 좀 부탁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갑의 요구대로 이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유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죠. 그게 바로,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다 그러면 요거 제3자 뇌물수수죄 이렇게 되는 거죠. 제3자 뇌물수수죄 되고, 그 다음에 A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에요. 다른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계약 당사자들 많은데도 굳이 이 사람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건 이유는 뭡니까? 이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갑이 말이죠. 뭔가 나중에 뭐 자기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이 거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의미 없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A 보고 을하고 계약을 좀 체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지도 되고 이 두 개 문제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상상 계약 관계가 됩니다. 여기 보면 시험 지문에는 취득 계약으로 되어 있죠. 취득 계약 관계에 대해서 재수문도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상 계약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삼성그룹에 대해 놓고 뭐 이쪽에다가 뭔가 좀 돈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누구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말이죠. 상대방이 그걸 거절하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지도 되고 또 제3자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제3자 수수죄, 그 다음 부정한 청탁도 오고 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두 개 범죄 상사기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관리인 갑이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자, 이것도 이제 판례 외워두셔야 되는 판례죠. 이게 변호사 시험, 경찰 시험, 그리고 공무원 시험, 계속 출제했던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그랬는데 전세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돈을 받고 그걸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세입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가 됩니다. 자기가 계약 체결 권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속였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건물주는 나중에 이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건물주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니까 업무상 배임죄 성립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수 문제예요. 재수 문제. 이 학설에서는 이 상상기합을 보자는 논문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판례가 시제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학설하고 판례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거 이론적으로 좀 판명이 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암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최근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그런 판례입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전세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월세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달하는 사건. 자, 이거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상상적 계약이 아니라 실체적 계약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요거는 이제 폭행을 계속하는 서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습 폭행이죠. 이거 보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서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폭행의 상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폭행 상습성 있는 사람이, 단순 폭행을 했다는 건데, 단순 폭행은 뭐냐면 상습성 있는 사람이 단순 폭행하니까 이 상습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 폭행을 하다가 어머니는 존속 폭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상습성을 가지고 폭행을 하다가 존속 폭행을 했을 때 이걸 포괄해서 전체가 다 상습, 존속 폭행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판례 취지는 뭐냐면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존속 폭행을 상습적으로 해야 되느냐, 폭행만 상습적으로 하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판례는 폭행만 상습적으로 하면, 자, 폭행의 상습성만 있으면 존속 폭행은 한 대를 때려도요, 어머니를 한 대를 때려도 상습 존속 폭행죄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갑에게 상습 존속 폭행죄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따로 상습 폭행죄하고 존속 폭행이 따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상습 존속 폭행죄 일제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상습성 판단할 때는 단순 폭행, 존속 폭행 따로따로 상습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족하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피해자 연령이 16세, 이거 개정법률이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인 경우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 처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되어 있죠. 누구든지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19세 이상의 자가 처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묻는 문제. 자, 강간 예비 신설된 건데, 강제추행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이것도 조문 묻는 문제예요. 틀린 겁니다.
자, 위계한 가압제, 이거는 예상 문제였죠. 이거는 2021년, 2022년 그 뭐 기출 문제로 나올 거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위계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로 보는 게 옛날 판례. 옛날 판례고 지금 이제 판례 변경됐죠. 간음에 이르게 된 주요한 동기, 그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용 대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이거 좀 변경된 판례고요. 이거는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간죄 폭행 협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선고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강제추행이 강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 하면 틀립니다. 특히 이제 추행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술집에서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뭐 옆에 앉은 뭐 여직원의 다리를 막 만졌는데 여직원이 말이죠. 자기가 여기서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분위기가 다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항이 좀 곤란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심적인 상태 이런 걸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항 안 했다 해서 무조건 다 이 성범죄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이 횡령죄 관련해서 횡령죄 주체가 예전에는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 등록 명의만 횡령죄 주체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판례 이것도 이제 전환합치 판결로 판례 변경된 거죠. 이것도 많이 취재했던 판례입니다. 자, 지입회사 그리고 운행관리권자. 자, 운행관리권자가 이제 이 지입차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입차주가 자동차 사가지고 지입회사한테 등록 명의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회사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지입회사가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은 이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사람 운행관리권자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몰고 다니다 다른 사람이 맡겨놨어요. 요 사람 다 처분해버렸습니다. 근데 요 사람은 지금 등록 명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넘겨받아가지고 점유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판례가 등록 명의인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상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도 횡재 성립이 가능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회상 처분되어 있죠. 등록 명의는 이쪽으로 등록 명의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게 소권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그냥 현실적으로 넘겨줘 버린 거예요. 넘겨줬을 때 이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많이 취재됐죠. 그리고 현재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법률 위반해가지고, 자, 명의신탁자 갑이 소형 부동산 등기 매를 명의신탁자 을에게 이전하는, 자, 양자가 명의탁인 경우. 이게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명의신탁자가 처분한 경우에 횡재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않는 이유는, 자,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이런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명의신탁자를 보호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 처분해버렸을 때 횡재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 담보하게, 자, 이것도 최신 판례죠. 담보하게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채권 양도를 했을 때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관계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채권을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채권을 양도하면은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니까 제3채무자 돈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채무자가 자기가 돈을 받아가지고 써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기존에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채권 양도인하고 이 사람 채권 양수인입니다. 채권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한 사무처리자라고 봤어요. 사무처리자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채권자가 이 채권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채권 양도인은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협력 안 해주고 제가 돈을 받아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횡령죄 성립해요. 횡령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서 변제를 받아 써버리면 횡령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그냥 채권 양도가 아니라 자, 맨 위에 이걸 보셔야 돼요.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 양도를 했다. 이걸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금전 채무를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채권은 그냥 담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저당권 설정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런 거죠. 담보 역할만 하는 거예요. 담보 역할만. 즉, 이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돈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여전히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이 채권은 그냥 담보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판례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담보 가치를 유지해야 될 의무는 타인을 위한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로 봅니다. 자기 사무. 민사상의 문제로 본단 말이야. 민사상의 문제로.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했을 때는 담보 가치를 유지해야 될 의무는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횡령죄든 배임죄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돈을 받아서 써버렸을 때 횡재 되느냐 할 때는 횡재가 안 된다. 횡재 되려면 타인을 위한 사무 처리를 하다가 금전 수수했을 때, 예? 타인을 위한 사무 처리자가 금전 수수를 했을 때 그때 횡재 조치가 되거든요. 자기 사무면 안 돼요. 그러니까 A의 사무를 갑이 처리한단 말이에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사무 처리를 하다가 금전을 수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금전을 수수하게 된다. 이럴 때 이 금전에 대해서 만약 개인정도 소비하면 이때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가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담보 목적으로 기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을 때는 이게 타인 사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즉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타인 사무가 아니라 그냥 민사상의 문제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돈 갚으면 된다. 이 채권 변제받아 써버린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돈 갚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횡재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사무 처리자가 금전 수수했을 때 그때 횡재 조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사무 처리자는 금전 수수하더라도 횡재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묻는 문제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1년 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의로 변제기일 이전에 저당권을 금리해 버렸다는 건데, 자, 이게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넘겨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담보권자잖아요, 자기가. 담보권자이기 때문에, 담보권자는 나중에 이제 변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해줘야 돼요. 응? 자, 양도담보권자가 지금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받아놨지만 나중에 이제 채무자가 돈을 갚을 거 아닙니까? 돈을 갚으면 이 부동산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돌려줄 때 깨끗하게 원상 회복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원상 회복해줘야 될 의무는 타인을 위한 사무로 봐요. 근데 원상 회복해줘야 될 의무를 위반해버린 거죠. 지금 저당권 설정해버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는 배임죄를 인정합니다. 배임죄. 지금 횡령죄가 하니까 틀린 거죠. 횡령죄가 아니고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판례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조합의 조합 원종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재 성립하지만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해서 상대편인 영업자가 영업이익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요, 여기 보면 익명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자의 어떤 영업 능력을 믿고 돈을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횡령죄가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재산은 자기 마음대로 그 처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재 성립이 가능하지만 익명조합 같은 경우는 이 영업자의 그 출자받은 금전에 대해서 이 투자자가 전혀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 뭐 어떤 써버렸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21번 문제. 자, 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을 제공한 배임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자, 배임죄 성립한 상태에서 말이에요. 자, 기존의 담보 방법을 새로운 담보로 교체만 해버렸다. 그러니까 돈을 더 빌려준 게 아니라 말이죠. 기존에 돈 빌려준 데 대해서, 다른 담보로 교체만 해버렸다 했을 때는 새로운 어떤 손해 위험성이 추가된 게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성립한다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대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 대출 그대로 둔 채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이제 조작하는 거죠. 서류상으로만 바꿔가지고 A 대출을 B 대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B 대출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그냥 A 대출을 B 대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새로운 어떤 손해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추가되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했을 때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소금을 발행을 했습니다. 약소금 발행이 무효뿐만 아니라 금이 유통되지도 않았다. 자, 이러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유통되지도 않으면 배임 미수라고 보죠. 발행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자, 현실적 손해발생 위험성이 없습니다. 이때는 미수로 봅니다. 근데 약소금 발행해가지고 유통이 돼버리면 소지인한테 이 원금 지급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때는 기수가 돼요. 유통되면 기수, 유통 안 되면 미수가 됩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타인 사무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중 매매를 하게 되면 배임죄 성립하는 거고요. 자, 이건 좀 쉬운 지문이고.
자, 1인 회사 주주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건전한 설정에 맞춰줬다. 그럼 배임죄 성립하고, 그 다음에 또 설정해주죠. 그러니까 새로운 담보권 설정하고 또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배임죄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실체기 한번 더 추가되는 거예요.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거 맞는 질문이고요. 자, 갑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 대금을 차용을 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근데 자, 저당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 우리가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범죄가 있죠.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그런 재산을 뭐 손괴한다든지 은닉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당권 설정해 줬는데요.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 담보로 정해 버렸습니다. 유통대부업이 돼버렸어요. 그럼 자동차는 동산이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돈을 안 갚았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하려고 보면 자동차 어디 갔냐, 뭐, 행방불명 돼버리고 이러면 저당권 실행이 곤란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통되게 되면 가입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거 배임죄 인정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저당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배임죄를 인정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 담보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임죄 안 된다고 판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권리행사 방해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질문은 조금 복잡한 사안인데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이 피고인이 원래 렌터카 회사를 하나 설립해가지고요. 역시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자동차 이 대여 사업자 등록 취소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당권이 말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저당권 직권 말소가 돼버려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이제 법의 어떤 흠결을 악용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뭡니까? 저당권자를 해야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도 저당권자 해야 하는 거고 2번도 저당권자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 인정된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A회사 대표이사 지위에 의해서 직무집행행위로 타인이 점유하는 A회사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자, 회사 물건을 취거를 할 때는 자기 물건을 취거해야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죠. 자기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취거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데요. 회사 소유 물건은 이제 대표이사가 취거하면 권리행사 방해죄 되고 종업원은 안 되죠. 부사장도 안 되고 과점주주도 안 되고요. 대표이사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그러니까 자기 물건으로 봐가지고 권리행사 방해죄 인정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갑이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 금전등록기 사업자 이름 변경환경, 개별적인 어떤 기계 같은데 라벨 이런 게 붙어 있는데요. 그 이제 소유자 명의로 다른 걸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물건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 은닉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틀린 겁니다. 이것도 많이 기출됐던 판례에 속합니다. 자, 이 3번 문제. 갑이 위조 변조한 공문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송부를 해서 프린터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했다는 말은 종이문서를 찍어낸 거죠. 그럼 이제 이 종이문서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위조 문서가 됩니다. A가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자,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출력을 해놓으면은 출력한 문서에 대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행사죄까지 성립하게 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틀린 겁니다. 자, 이번 피고인이 위조한 어떤 실제로는 건설업 등록증 이미지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파일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보내갖고 이걸 출력해달라고 하는 거죠. 프린터로 출력해버리는 순간 이 종이문서로 찍혀서 나오잖아요. 이게 위조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 위조 문서가 되면서 이 사람은 정을 모르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건데 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위조 공문서 행사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버리면 행사죄까지 성립한다는 판례가 1번 판례입니다. 그리고 행사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조죄에서 간접정보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사죄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간접정보에 위조죄 간접정보로 도구로 이용된 사람도 정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사죄 그 상대방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 않는다는 게 틀린 겁니다. 자, 은행 지배인. 자, 지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그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다만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의사결정 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지배인의 지배권을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럼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거는 자기가 지배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소 위조 해당이 돼버립니다. 원래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배인이 회사 명의 문서 작성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조죄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게 지배 권한을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축소해놔 버렸다면
그 축소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위조죄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시켜서 위조를 하고요.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자, 이미 위조를 한 다음에 행사와 관련해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모니터에 띄우는 것도 행사죄 가능하죠. 그러니까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모니터에 띄우는 것도 행사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는 아니더라도 지금 위조된 문서가 있잖아, 지금. 가입 신청서에 위조됐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종이 문서입니다. 종이 문서 있기 때문에 행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조 사무생사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틀린 거예요.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그 행사하는 방법에는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모니터에 띄우는 것도 행사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법, 자, 사무소 위조 변조죄의 경우에 유형 위조만 처벌하면 맞아요. 하지만 전자기록 위조 변작죄에서는요, 자, 위조할 때, 사전자기록 위조할 때, 요게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하고 전자기록은 달리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소수 의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형 위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뭐 정말 반한다는 게 틀린 거예요. 전자기록은 허위 어떤 전자기록을 만드는 것도 사전자기록 위조 변작죄 다 성립 가능합니다. 자, 24번 문제. 가입 피해자를 폭행한 자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범인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했다. 이거 가지고 범인 도피죄 성립하느냐는 건데 안 됩니다. 자, 범인 도피죄가 되려면 진범을 체포 발견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완전 기만하는 행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한다든지 거짓말했다고 다 범인 도피죄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갑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 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자, 원래 바지 사장은 범인 도피죄 인정한 판례도 있고 부정한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사장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기가 뭐 교도소 들어가면 뭐 매달 얼마 받기로 하고 실제 그 자기가 막 그 사업체를 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바지 사장으로 나서게 되면 수사기관을 기만해가지고 범인도피죄 성립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 이런 거죠.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위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뭐 대신에 처벌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 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는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범행 경위에 적극적으로 진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범인도피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이런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사장이다 바지 사장 역할만 한 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뭐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범인도피죄가 가능합니다. 자, 갑이 자신을 위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겠다. 자,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도 내가 범인이라고 나서는 거, 이 범인도피죄 성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면 책임 정확되죠.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4개 범죄예요.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무고죄는요, 범인 자신은 증거인멸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를 위해서 도피시켜달라, 나를 위해서 증거인멸해달라, 나를 위해서 위증해달라, 나를 무고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른 범죄 성립이 가능하고, 갑도 이 공범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증범은 안 되지만 공범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때 을이 범인도피죄나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에 이제 친족간 특례가 있단 말이에요. 을이 책임이 조각됩니다. 친족 특례 정도에서 책임 조각된다 하더라도, 을이 책임 조각된다 하더라도 제한적 정속 형식에 따라서 구수요건 유선을 갖추기 때문에 갑은 여기에 대해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조한 경우에 범인도피죄 방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 된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참고인 갑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단순히 거짓말하는 정도 가지고는 범인도피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뭐 묵비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범인도피죄 안 된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가지고 진범을 체포 발견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25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 자,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허위라고 하는 게 있고, 허위 신고라는 게 있고요. 진실이라는 게 있고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중간에 애매한 영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고죄의 구성 요건은 허위 신고를 해야 되죠.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검사가 입증해야 되죠.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다 무고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진실한 입증 없다 해가지고 다 무고죄 성립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허위 신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질문 또 고의 이야기예요. 고의. 아까도 제가 고의가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범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타명의 고소장을 대리적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명의자는 고소 의사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고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범죄 처벌해요? 그러니까 명의자를 무고죄 주체로 봐야 된다. 이거 틀리죠. 고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범죄를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굳이 이런 판례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본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이런 건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고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무고죄 처벌합니까? 자, 그 다음에 범행 이실을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고소 보충 진술 시에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 허위 진술했다. 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게 되면 이 무고죄 성립 가능하죠. 일단 허위 진술하게 되면 무고죄 성립이 돼버리고 나중에 이걸 뭐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지문이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그 여자아이를 갖다 성추행을 했어요. 근데 이 13세 미만자 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폭력 특별법 정대한 사안이었는데 이 범죄를 저질러 놨단 말이에요. 유죄예요, 유죄. 이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럼 이제 부모가 이 범인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뭘 맞고소를 한 거죠. 맞고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를 지금 고소를 했잖아요. 나를 고소했는데 네가 나를 지금 고소를 했는데 그게 만약 혐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네가 나를 무고한 거 아니냐? 네가 나를 무고한 거니까 이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 주세요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갑을 고소를 했더니 갑 입장에서 내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인정 안 된다면 B가 나를 무고한 것이다. B를 무고죄로 처벌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범죄 저질러 놓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범죄 저질러 놓고 자기가 범죄 안 저질렀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소는 적법한 고소잖아요. 이 적법한 고소는 이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가 범죄 저질러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소한 것 자체, 이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 주세요 한 이 고소가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고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기가 범죄 저질러 놓고 상대방이 나를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 주세요 하고 내가 맞고소를 하면 내가 무고죄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야. 자, 이거 조금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갑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조금 그런데 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답되는 판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대부분 뭐 평이하게 우리 꾸준하게 뭐 공부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점수는 다 이제 확보가 됐을 것으로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석 강의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